아버지,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어요?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잖아요. 거실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퇴 후의 평온한 일상을 한순간에 뒤흔든 한 남자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꿈꿨고 황금 같은 기회라 믿었던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저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후회가 또 다른 누군가의 경고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자의 삶에 발을 들여놓으니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감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평생 조금씩 모아온 예금이 저희 부부의 전 재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군요. 아프면 병원비가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가고 생활비와 관리비, 세금까지 생각하면 돈이 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주변 친구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받거나 오랫동안 입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언제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으니 앞으로의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지인인 박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 씨, 세종시에 새로 들어서는 상업지구 알아요? 거기 상가 투자하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죠. 이런 투자 제안은 흔하니까요. 그런데 선배는 행정타운 바로 옆 황금 상권이고 연 8% 임대 수익 보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8%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선배의 권유로 아내와 함께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반긴 건 반짝거리는 모델하우스와 환하게 웃는 분양 상담 직원이었어요.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족감도에는 유리 외벽으로 빛나는 건물과 그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 차량으로 북적이는 도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그림 속이 미래의 현실이 될 것처럼 보였죠. 상담 직원은 저희를 건물 모형 앞으로 데려가 손가락으로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층 모서리 점포입니다.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오면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공실 걱정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행정타운이 있고 내년에만 아파트 3,000세대가 입주합니다. 말 한마디마다 확신이 묻어 있었고 옆에서 아내도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우리가 잡으면 노후가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면 생활이 한결 넉넉해지겠죠.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평생 월급만 받아 살았던 저희 부부에게 건물주라는 단어는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 기회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찬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상담 직원은 저희를 근처 호텔 로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내일 바로 다른 분이 가져가십니다. 이런 자리는 한 번 나오면 다시 안 나와요. 그 말에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렸습니다. 은행 예금이자 23%에 비하면 연 8%라는 수익률은 정말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임대가 확정돼 있다면 연금과 합쳐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들어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아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병원비나 생활비 생각을 하면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다며 이 기회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그동안 아이들 결혼시키고 집 대출 갚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노후가 든든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 한 장이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한때는 뉴스 속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종이에 펜이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지나갔죠.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선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긴장된 표정 속에서 살짝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로 번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일부 대출까지 합쳐 마련한 자금이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이 상가가 앞으로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분양 상담 직원이 건물의 설계 도면과 예상 임대 수익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층 모서리 점포라는 입지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자료 속 그래프에는 매달 일정하게 올라오는 임대료가 그려져 있었고 투자 회수 기간과 수익률 계산표는 너무도 깔끔하게 성공을 보장하는 듯 했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성공이 눈앞이에요. 상담 직원의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모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건물주가 되는구나. 길을 걸으며 아내는 앞으로 이 상가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는 듯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건물 완공되면 우리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겠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생활비 걱정도 덜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초엔 단칸방에서 시작해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던 세월, 집 대출을 갚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수고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한 뿌듯함이 밀려왔죠. 며칠 후 분양사무소에서 첫 중도금 납부 안내가 왔습니다. 은행에 들러 대출 절차를 밟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은행 직원이 세종시 상업지구요? 거기 요즘 핫하죠. 괜찮은 선택하셨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괜히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대출금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도 불안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매달 들어올 임대료면 대출이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남는 수익으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는 벌써부터 상가가 완공되면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지 이야기했습니다. 1층이라면 카페가 좋을까요? 아니면 편의점이 안정적일까요? 저는 편의점도 좋지만 요즘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인기가 많으니 그쪽도 나쁘지 않죠. 하고 답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우리를 한층 더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투자를 결심한 뒤 우리는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증가 통계, 행정타운 개발 계획, 인근 아파트 입주 일정. 어느 것 하나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인근에 새로 들어설 초등학교와 대형마트 계획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 결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역시 성호 형은 보는 눈이 있어요. 라며 칭찬했고 아내의 친구들도 언니 이제 진짜 여유로운 노후 보내겠네. 하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 부부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노후 복지 관련 강의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사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같은 부가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시작했구나 하고 스스로 뿌듯해했습니다. 계약 후 한 달 동안 우리의 일상은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상가 완공 후의 모습을 상상했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벌어질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믿었죠. 우리는 가끔 세종시에 내려가 공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철골이 세워지고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건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사진을 찍어 집에 돌아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와, 진짜 멋지다 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질 거라는 믿음이 굳건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대와 설렘 뒤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종시에 내려가 공사 현장을 볼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건물 골조를 확인했고 사진을 찍어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앨범을 넘기며 즐거운 상상을 했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3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는 시점이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작업 인원도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현장 주변에는 며칠째 쌓여 있는 자재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일정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저는 현장에 있던 관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요즘 자재 수급이 조금 늦어져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요즘 뉴스 보니까 건설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저도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상업지구 공사 지연, 시행사 재정 상태, 상가 투자 피해, 사례 같은 키워드로 찾아봤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우리 상가 이름이 언급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시행사가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이미 공사 지연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자금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약할 때만 해도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그 화려한 말들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리 상가 계약자 몇 명과 함께 작은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모임에 나온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은퇴자들이었고 부부가 함께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완공 후의 기대를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이내 대화는 점점 무거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임대 확정 계약서 보셨나요? 저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임차인 계약이 된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여기저기서 놀란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임대 확정이라는 말을 믿고 있었기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한 여성 투자자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행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지역 상가도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던데.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느꼈던 막연한 불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무언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여보,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닐까요? 아내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며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꺼내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행사 사정에 따라 완공 시점이 변동될 수 있음. 임대 확정에 대한 구체적 보장은 없음. 이런 문구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칠 뒤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작업 인원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장비 몇 대가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또다시 물었지만
이번에도 곧 정상화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 저녁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요. 라고 했고, 저는 그래야겠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투자가 우리 가족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에 기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믿기보다 스스로 진실을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 결심조차 흔들어 놓을 만큼 거센 파도를 몰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멈춘 지 한 달이 넘어가자 상황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자재 수급 문제라고 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건설 자재 더미는 먼지만 쌓여갔고 현장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람에 흔들리는 안전펜스 소리만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소식은 그 다음 주에 들려왔습니다. 시행사 측이 결국 금융권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했고 외부 투자 유치도 실패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곧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다는 뜻이었죠. 피해자 모임 단톡방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로 폭주했고 서로가 들은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법정 관리 들어간다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업에 투자금을 빼돌렸다라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으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자가 나가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출 이자 납부일이 달력에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예금 잔액을 확인해 보니 앞으로 2달을 버티면 빈 통장이 될 게 뻔했습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외식을 완전히 끊었고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장에 나가면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꼭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오래 쓰던 차도 팔았습니다. 그 차는 10년 넘게 우리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많은 차였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언젠가 여유로워지면 새 차를 사자고 했던 말이 이렇게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를 팔던 날 아내는 차 안을 한번 쓰다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버틴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사실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처음에 투자하실 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그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마저 제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갈등을 깊이 파고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감정 싸움보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버틸 방법을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 모임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남짓한 투자자들이 모였는데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 기간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시행사가 파산하면 남는 건 기약 없는 배당금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한 가지 뼈아픈 현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 확정이라고 안내받은 점포 상당수가 실제로는 임차인 계약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거나 최소한 심각한 과장이었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들었던 모든 설명이 허물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세종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이미 공실로 방치된 점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우리 건물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통장을 열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잔고는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이 속도라면 몇 달 안에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보며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 손놀림이 점점 느려지는 걸 보면서 우리 둘 다 이 상황의 심각함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예금을 깨야 할지 아니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지 매일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출은 결국 빚 위에 빚을 쌓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정적인 노후라는 그림은 이미 깨졌고 지금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위기를 최대한 덜 잃고 버티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버틴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보다 더 무겁고 길다는 걸 그때에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단과 대출 이자 부담이라는 현실은 이미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안에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습니다. 처음엔 함께 버티자고 다짐했던 아내와 저는 대화의 내용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도 결론은 늘 돈 문제로 흘러가고 그 순간 서로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하고 주제를 돌리지만 그 나중이란 건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쓰면서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느려지고 끝내 펜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아들은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농담을 건네거나 식사 시간에 웃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딸은 주말에 자주 집에 오던 걸 줄였고 가끔 전화로 괜찮아요? 라고 묻는 말 속에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집안 공기의 무게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웃고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반찬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각자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거실 불은 꺼진 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구나. 그 생각은 점점 스스로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갔습니다. 밤이면 불면증이 심해져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은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불안 증세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만으로는 마음속 무게를 덜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던 사람이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고 다가갔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좀 힘드네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대답을 피하려고 우리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고립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피해자 모임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웠고 대화 속에는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소송밖에 길이 없다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소송해도 받을 게 없어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묘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각자의 고통 속에 갇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사이를 채운 건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은 더 악화됐습니다. 밤마다 손목이 저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버거워 하루에 몇 번씩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이 사태가 끝나려면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웃는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무표정한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인가?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가족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마지막 남은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남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던 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쓰라린 문서였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야만 비로소 빚 없는 삶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적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되기까지 수많은 날들이 흘렀습니다. 소송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파산했고 채권자 목록에 제 이름은 있었지만 배당받은 건 계약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공탁 절차를 거치며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미래에 황금알을 낳을 거라 믿었던 상가 건물은 지금도 미완성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철근이 녹슬어 있고 시멘트 바닥은 비에 젖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설계도에서 봤던 화려한 외관 대신 페인트가 벗겨지고 금이 간 콘크리트만 서 있었습니다. 공사 가림막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거기 붙어 있는 낡은 홍보 포스터는 바람에 휘날리다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걸을 때면 제 마음속에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지만 이미 모든 건 지나간 일이었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은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줄었지만 변제금은 매달 빠짐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매번 송금할 때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계산기를 붙들고 며칠씩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심리적인 후유증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고 우편함을 열 때마다 혹시 또 독촉장이 들어있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잠이 들어도 새벽에 갑자기 깨서 한참을 뒤척이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늘 숫자와 날짜가 맴돌았습니다. 이번 달 변제금, 다음 달 카드 결제일, 관리비, 공과금. 제 삶이 온통 채무와 청구서에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투자 소식을 처음 알렸을 때는 대단하다, 앞서간다라며 부러움과 축하를 받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자 안쓰러움과 동정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악의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고 또 할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끊어가며 버텼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 안이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재료만 조금씩 들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무게도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변제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매달 95만 원, 60개월 변제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저를 짓누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5년만 잘 버티면 된다는 희미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이 얼마나 길고 힘들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걸을 때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상가 건물들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곳은 간판 불빛이 환했고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 자리도 누군가의 투자였겠지. 부러움과 허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비교가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뜨겁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고 일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몇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제 삶은 여전히 빛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빠듯했고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던 날, 저는 법원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제 발걸음은 좀처럼 안으로 향하지 못했죠. 그 봉투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시작된 투자, 부푼 기대, 그리고 끝없는 추락.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좋아질 거야. 언젠가 공사가 재개되면 수익이 들어오면.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행사 대표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남은 건 아무 설명도 없이 끊긴 연락,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숫자로만 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 카드 결제일, 연체이자율.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고 식탁 위에는 무거운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마주할 때면 속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수십 번 되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혼자 책임질 일 아니에요.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제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무게를 저와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투자로 잃은 건 돈이었지만 잃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그 후로 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는 힘들었고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우선순위가 달라지니 하루를 버티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겠다가 제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투자는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것.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말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투자 전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지인의 말, 광고 문구, 화려한 전망도 결국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가족과 상의 없이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내린 결정은 실패했을 때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를 함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투자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먼저 위험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괜히 겁주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저는 느낍니다. 내 실패도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구나 하고요. 솔직히 아직도 빚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이제 제 노후 계획은 단순합니다. 작아도 안정적인 수입, 몸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 그게 전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이 잃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단단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제 삶을 지켜줄 건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고 사람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난 뒤 아내와 웃으며 그날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날 이후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겼습니다. 비록 실패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속에서 배운 교훈은 평생을 지켜줄 자산이 되었죠. 오늘도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더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곱씹으며 말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유혹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경고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